자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가보개혁을 나눌 수가 있는데 3차 가보개혁은 우리 다른 말로 을미년에 있다는 개혁이라고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오늘부터 오늘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가보개혁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차시별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다음에 3차 가보개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보개혁은 우리가 동아농민운동,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거랑 같은 동시대에 출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때 바로 이 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군국기무처라는 거죠. 군국기무처. 자, 이 군국기무처라는 거를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바로 뭐냐면 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심 기구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각각 여러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정치적인 면, 그 다음에 경제적 파트,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면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정치적인 면에는 일단은 왕권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부를 신설합니다. 국내부를 신설해. 자, 국내부를 새로 신설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실사무랑 국정사무를 분리시킵니다. 알겠어? 국가사무를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의정부 우리 몇 조 체제죠? 의정부 몇 조 체제? 의정부 몇 조? 그치 6조 체제죠. 자 6조 체제입니다. 6조. 자 이 6조 체제를 이제 이 6조를 뭘로 바꾸냐? 8아문으로 바꾸는 거야. 8개 아문 8아문으로 기구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의 종주권을 청으로부터 이제 독립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개국기년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을 어떻게 하게 되냐? 재정을 어떻게 일원화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갑신정면에서도 이 재정을 일원화하는 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운영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랑 그다음에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제 일원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재정의 일원화를 위한 기구를 우리는 이때 이쪽에 1차 가보게 된 탁지 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했다. 요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은본이제라든지 그 다음에 금납파, 조세 금납파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는 거지. 하나 더 적어줄까? 조세의 금납파 이 정도. 이거 2차까지 넘어갔네. 자, 금납파 재정이 일어나 탁시하고 조세의 금납파까지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 이 1차 가보개혁은 되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것은 1차 가보개혁 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 봉건적 악습을 없습니다. 봉건적인 악습. 대표적인 게 거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조혼,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가 안 됐는데 이 재가도 허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연자제도 폐지시켜주고, 가혹한 고문들도 폐지시켜주는 이러한 형태로 사회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넘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쓸게요. 자, 1차 가보개혁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이지. 2차 가보개혁. 자, 2차 가보개혁인데 자, 그 전에 1차 가보개혁 시행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이 어느 정도 강요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때 한창 청일전쟁 치르고 있었던 때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선 정부에서는 김홍집 내각이 등장해가지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주적인 면이 조금 보였어. 왜냐하면 일본이 청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2차 가보개혁 때쯤 되면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되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 중심기구였던 바로 이 군국기무처를 어떻게 없앱니다. 첫 번째 폐지를 시켜 없애요. 알겠어? 그리고 요때 박영효를 불러들여가지고 박영효랑 그 다음에 김홍집의 열린내각이 구성이 되고
이때 홍범 14조라는 게 발표가 돼. 고종이 홍범 14조. 이 홍범 14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고종이. 그리고 각각 정치 그다음에 또 사회 교육적인 면에서 부분에서 여러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 잠깐 살펴볼게. 자 기존의 파라문을 다시 바꿉니다. 7부 체제로 8개 기구를 다시 7부 체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각 제도를 도입하게 되지. 내각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도 체제였던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를 몇 부제로 바꾸냐면 23부제로 바꿉니다. 자, 이 정도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는 바로 사법권을 독립시켜요. 원래 이 사법권은 지방관 수령들한테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 그 사법권을 어떻게 빼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면에서는 이 재판소, 지방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재판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가보개혁 때는 교육적인 면에서도 여러 모습들을 보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고종이 근대적 학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해요. 반포합니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설립이 되죠. 자,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됐죠? 간단하지?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자, 우리가 3차 가보개혁이 있게 되는데 자, 3차 가보개혁을 다른 말로 무슨 개혁이라 부른다 그랬지? 을미개혁이라 부른다 그랬어.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얘기했지만 한창 일본 어느 나라랑 전쟁 중이었다 그랬어? 청나라랑 전쟁 중이었다 그랬죠. 근데 이때 2차 가보개혁 때쯤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95년에 그 유명한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얘들아? 청일전쟁 승리해서 일본이 승리해서 일본이 청나라랑 맺은 조약.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일본이 이때 대만, 하양 빼앗아가고 그다음에 랴오둥반도까지 청나라의 영토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자 거기 노리고 있었던 러시아가 어떻게 해? 어느 나라 끌어들여요? 독일. 프랑스. 그렇죠. 독일, 프랑스 끌어들여서 무슨 간섭? 바로 그 유명한 삼국 간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랴오둥반도에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를 철회한다는 거죠. 됐어요? 뭔 말인지? 자, 그렇게 되자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생각을 했던 거지. 이거 봐라. 러시아를 이용하면은 일본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친러 내각이 형성되고 친러 정책이 추진된다는 거죠. 친러 정책이 추진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명성황후야. 알겠죠? 자, 그렇게 되자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잖아. 이때까지 자기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다 닦아놨는데 자,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를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는 사건을 시해하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무슨 사변? 을미사변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진 게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인데 이것도 몇 가지 개혁이 있는데 쭉쭉 나눠서 볼게. 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건양 연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역을 사용한다는 거지. 태양역을 사용한다. 이때 태양역 사용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발령. 뭐예요, 단발령? 뭘 자르는 거예요? 상투 자르는 거죠. 머리 자르는 거 아니야. 상투 자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종두법. 종두법이 뭐야? 종두법. 천연도 들어갔어. 천연도 그거. 그거 치료하는 거. 알겠죠? 저런. 자, 그런데 이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어떻게 해요? 러시아 공산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완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가보개혁의 핵심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